수능 완성 241을 먼저 할게. 그러면 이제 간세계로 넘어갈 수 있겠지. 자, 일단 7번에서 힌트를 얻는 것은 오세영 게 아니니까 패스하고 바로 오세영 자화상 2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세영이고요. 그 다음에 자화상 2랍니다. 2. 네, 오세영이라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면요, 관습적인 것에 탈피하는 뭐 역설적인 거 이런 걸 잘 이용합니다. 어떤 관습적 상징에서 탈피하는 그런 시들을 좀 많이 써요. 이런 시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 또는 뭐냐면 역설적 인식 뭐 이런 거 역설적 인식이 주로 나오는 이런 작품들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얘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화상인데 내 모습이겠죠? 그죠? 내 모습. 전신이 까만 까마귀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까치와는 다릅니다. 그럼 까마귀와 까치가 다르다라고 단정형 표현을 썼네. 둘 중에 하나는 좋은 놈이고 하나는 나쁜 놈이겠지. 분명해.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반짝반짝 이런 의미. 반짝반짝하는 눈. 그 다음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나달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밭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제 드러났다 지금. 까치하고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나오는데 이거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다시 읽을 텐데,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얘기하면서 까치는 지금 읽어보니까 인가 사람들의 앞마당을 넘본답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까치라는 놈하고 까마귀하고 좀 다른가 봐요. 일단 드러난 거에는 까치가 사람들의 앞마당을 넘보는 놈이니까 얘가 세모고, 그 다음에 그거와 다른 게 까마귀니까 까마귀가 긍정이었네. 긍정. 자, 일단 까치의 정보는 나왔습니다. 인가의 사람들의 앞마당을 넘봅니다. 앞마당을 넘보는 거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본다는 건 어떤 물질에 지배당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 물질에 지배, 그러니까 뭐 물질로 유혹하면 훌딱 넘어가는 뭐 그런 놈인가 봐요.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찾았어.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릅니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았답니다. 마른 가지라는 건 가지에 어떤 잎사귀 같은 게 별로 없군요. 그럼 뭐 궁핍함 또는 열악한 삶인가 봐요. 좀 가난하거나 뭐 이런 거, 또는 욕심 없는 거겠죠. 다양한 잎이라든가 나뭇가지 뭐 이런 걸 원하지 않은 거니까 어떤 궁핍함도 좋고 열악함도 좋고 가난함도 좋고요. 또는 욕심이 없는 모습인가 봐. 누가? 까마귀가. 근데 높이 앉았답니다. 이건 일종의 고고함. 그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고고한 그런 모습인가 봐. 그럼 자화상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럼 뭐야? 까마귀군요. 그죠? 대충 추측이 되네. 자화상이 제목이니까 이 까마귀가 나겠죠. 나는 어떤가 봤더니 열악해도 어떻게 해서 높이 앉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되게 고고한 것 같아요.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반짝반짝하는 눈이랍니다.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랍니다. 날카로운 부리가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뭘 이렇게 등성등성 뭐 중간 겹쳐서 어떤 걸 무는 게 아니라 물어야 할 것만 딱 무나 봐요. 그렇다면 이성이 뭐랄까, 냉철한 이성 뭐 이런 정도.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럼 세모 쳐야겠다. 얼어붙은 지상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겠죠. 그 어디에도 나달 한 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인 거 맞아요. 그대는 까마귀겠죠.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남의 것을 탐하지는 않군요. 그죠? 그럼 이 까마귀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넘어가서 남의 것을 넘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고고함이 있고요. 뭐 또 고결함이 있는 뭐 이런 거. 한치의 오차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인가 봐요. 다음,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어조가 변했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까치와는 다르다 라면서 단정형 어조를 이용하더니 이제는 뭐야? 철저하게 검어져라. 명령형 어조로 바뀌었네.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어조를 물어보면 뒤에 서술어만 체크하는 거야. 어조가 변했습니다.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얍삽하게 검정색인데 중간에 흰색 끼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검어야 하나 봐요. 겨울이 되자 온 세상 수북히 눈이 내려 저마다 하얗게 분장을 한답니다. 그럼 분장을 한다는 건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 눈은 세모겠다. 그죠?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는 거니까 분장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눈은 세모네. 그렇다면 아까 네 번째 줄에 있던 설원도 세모겠죠. 까마귀가 마른 나뭇가지 위에서 저 설원을 내려다보고 있답니다. 그거는 뭐야? 진실이 가려져 있는 거 뭐 이런 건가 봐. 왜냐면 분장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눈이 내려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가 등장했습니다.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누구처럼? 까마귀처럼. 까마귀도 아까 마른 가지 끝에 앉았죠.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될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요 저 먼 지평선을 응시한답니다. 어디를 응시하고 있냐면 먼 지평선을 응시하고 있나 봐. 그렇다면 이놈은 뭐야? 이놈은 어떤 일종의 이상세계겠죠.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상세계라든가 꿈꾸는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까마귀처럼 먼 이상세계를 바라보면서 고결하고 고고하게 살아갈 거야.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까마귀의 반대편에 있는 건 뭐냐? 현실 속에서는 이게 없냐? 왜 멀리서 찾냐? 왜 먼 곳에 찾냐면 현실에는 뭐가 있냐면 모두가 눈으로 분장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분장을 한다고 그랬어. 눈으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론도 마찬가지고 다 뭐야? 부정적인 상태죠. 진실이 가려진 상태야. 그러니까 까마귀가 현실에서 뭘 찾을 수는 없는 거야. 현실은 진실이 다 가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지평선의 이상형을 찾고 싶대요. 요놈은 진실이 가려진 거죠. 가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분장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뭐 주제가 뭐야? 이걸 통해서 어떤 고고한 삶의 자세를 소망한다. 뭐 이런 내용이 주제겠죠. 고고한 삶에 대한 의지 뭐 이래도 좋고요. 고고한 삶에 대한 의지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세영 시에서는 아까 점검했었냐면 관습적 상징에서 탈피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잘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관습적 상징에서 탈피된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까치와 까마귀를 따질 때 관습적 상징에서는 뭐가 길조죠? 까치가 길조죠? 까치가 길조고 까마귀가 흉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오히려 뒤집어 버렸죠. 오히려 까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까마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 관습적 상징에서는 까치를 길조로 보고 까마귀가 흉조인데 뒤집어서 보고 있네. 이런 것이 관습적 상징에서 탈피한 부분이고, 두 번째 또 있어. 뭐냐면 하얗다와 검다. 하얗다와 검다 이런 거. 우리가 보통 하얗다라는 건 순수라든가 때가 묻지 않은 이렇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 하지만 얘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 이 하얀 것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분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하얀 것을 부정으로 인식하고, 검은 것은 뭐야? 일단 검으려면 어떻게 하래요? 철저하게 검으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검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중시하는 거죠.
철저하게 중요시하는 거죠. 철저하게 검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검은색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검다라는 것은요, 때가 묻은 걸로 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얘는 관습적 상징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었네요. 뒤집어서 생각하네요. 자, 그래서 오세영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유사한 작품의 작가 연계를 고려해서 우리 간슬개에는 뭐가 있느냐? 오세영의 등산입니다. 등산이 있더라. 어디? 요것도 한번 보자. 자, 하나 쓰고 와볼까? 자, 이번에는 같은 오세영 작품에서 등산이라는 작품이 있으니까 요 놈을 한번 해볼게요. 간슬개 32쪽입니다. 자이를 타고 오릅니다. 암벽 오를 때 어떤 도구야. 자이를 타고 오릅니다.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삶의 어떤 무게겠죠? 확고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얘는 지금 뭐 알고 있냐면, 자, 이거는 유추의 방법인데, 이런 등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유추에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등산을 통해서 인생을 유추할 거야. 그러니까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는 건 내가 어떤 걸 뜻한 바가 있어도 항상 시련은 존재합니다. 항상 위기는 존재한다고요. 인생은요. 인생은 정해진 대로 가지 않아요. 암벽을 더듬습니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암벽을 더듬는 건 지금 현재 빛이 없는 상태인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빛을 찾아서 간다고 그랬으니까 빛이라는 데다 동그라미를 칠게요. 얘는 지금 빛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동그라미 긍정인 건데 이런 긍정은요, 한순간에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씩 움직인대요. 조금씩 찾아가는 거예요. 긍정은 결코 쉬지 않는 무명이란 말 자체가 빛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건 불교 용어인데요. 자, 무명이라는 건 이건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란 말이지. 이건 어둠이란 말인데 요거는 불교에서는 이 무명을 어떻게 쓰이냐면요. 해탈에 이르지 못한 상태. 해탈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긍정적인 거잖아. 해탈에 이르지 못한 상태. 못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칭한 거야.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 자체는 진실에 또는 진리에 다가서지 못한 놈이니까 일단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니까 인간은 어떻게 써? 그걸 찾으려고 자신의 부족한 걸 메우려고 조금씩 노력해 간대요. 그래서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요. 인생이라는 건 성급한 판단을 하면 안 돼. 또는 성급한 욕심을 가지면 안 돼. 차근차근히 올라가야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올라갈 수는 없다고요. 그런 생각하는 순간 떨어져.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내려다보지 않는 건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상 또는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씩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과거 것을 너무 집착하면 안 돼. 내가 그냥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이거 좋은 거 찾는답시고 이러지 말라고요. 벼랑에서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하, 그럼 별, 세모, 꽃, 세모, 이슬, 세모 쳐야겠네. 좋은 말 아니네. 그죠? 이거는 소유의 대상들인데 또는 집착의 대상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써?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요. 그래?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소유에 대한 개념을 좀 달리했습니다. 소유는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야. 다 뭐야? 내 것이 아니니까 빌린 것들입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깨달음이네. 소유는 말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이군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가 있다면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상세계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암벽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합니다.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는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세속적인 감정이겠죠. 세속적인 욕망을 떠올리면 안 돼. 이상세계를 가기 위해서는요, 함부로 올려다보거나 함부로 내려다보거나 세속적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발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를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다가갈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요, 결국 가까이 다가가는 게 인생인가 봐요. 그래? 그러면 상황을 한번 추려볼게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무명입니다. 무명의 상태. 즉 뭐냐면 어둠의 상태입니다. 또 진리를 이루지 못한 상태죠.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니까 무명, 어둠 자체는 부정입니다. 어떤 진리라든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거니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단순하게 또 어둡다 해도 좋고요. 그러면 이것을 찾아가야겠죠? 그죠? 진리를 얻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야? 빛을 찾아서 조금씩 빛을 찾아 암벽을 오릅니다. 빛을 찾아 암벽을 오른답니다. 올라요. 그럼 내가 진리를 도달하지 못한 상태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조금씩 내가 실천을 하나 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함부로 올려다보지 말아야 돼. 올려보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올려보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 성급한 욕심, 금물. 이거는 이제 성급한 욕심입니다. 성급한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함부로 내려보지 말래요. 내려보지 말아라. 이것은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괜히 이런 일을 해서 이러지 말라고요. 과거에 집착하려 들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진리에 도달한다는 걸 또는 우리가 꿈을 실천한다는 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어요? 행복과 불행을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행복과 불행을 따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행복, 불행을 걱정하면 안 된대요. 이건 일종의 세속적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밝음을 찾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밝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 되는 거야? 가까이 다가갈 뿐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가장 긍정적인 요소구나 이런 얘기겠네. 결국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상세계 또는 꿈을 찾고자 해서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실천,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야. 결국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정의 중요성. 인생에서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있는데 그걸 이뤘냐 안 이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꿈에 조금씩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뭔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작품이었군요. 그러면 오세영의 등산을 한번 해봤고 다음 우샤 자, 오장환의 소야의 노래가 있군요. 오장환이 있었고요. 소야의 노래 이렇게 나왔네. 자, 일단 오장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하냐면 1930년대 사람입니다. 네, 1930년대 3대 시인, 우리나라 3대 시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누구냐면 서정주, 그 다음에 이용하, 그 다음에 뭐냐면 오장환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30년대 3대 시인이 누구냐라면 이렇게 셋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서정주와 이용학은요 시험에 종종 많이 봤죠. 근데 오장환은 못 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월북했어요. 월북하다 보니까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얘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달라졌어요.
오장환의 일화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얘네들 자체가 30년대에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면서요. 일제에 대한 비판? 이런 걸 했던 애야. 생명파니까. 우리 30년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서정두가 변절을 합니다. 변절을 하고 나서 오장환이 재화의 연을 끊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봐서 이제 그런 것의 평가가 더 좋아지면서 현재 얘가 충북 보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은에는 오장환의 박물관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는 달라졌으니까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더 이상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나 공부할 때는 안 나오는 거고 여러분 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순호완성에서 딱 하고 나왔네. 그 다음 소야의 노래인데 이 소야가 뭐냐? 소야는 밤야자고요. 작은 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작은 밤이 아니고요.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초경을 얘기합니다. 시간으로 얘기하면 초경을 얘기해. 그러니까 7시에서 9시를 의미하거든요. 7시에서 9시를 얘기하는데 지금의 이 소야의 노래는 바로 뭐냐면 저녁 무렵이겠죠. 이건 이제 저녁 무렵이겠죠. 저녁 무렵이야. 그러면 저녁 무렵이서 이제 앞으로 점점 어두워 가겠지. 그죠?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점차 어두워가는 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소야의 노래는 지금 앞으로 부정이 올 거예요. 이런 말이라고요. 소야의 노래 자체가 부정이네. 희망이라는 것은 바라볼 수 없고 부정만 남아 있어요. 앞으로 부정이 올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래 어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그러면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니까 무거운 쇠사슬 세모 땅 쳐야겠네. 뭔가 구속되어 있는 거죠. 쇠사슬을 끌어야만 하니까. 내 마음의 뒤를 따르고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쓸쓸한 자유 일종의 역설법이네. 자유는 있지만 자유롭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쓸쓸한 자유인가 보죠. 1930년대 나 숨쉬고 살아요.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자유가 없어요.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쓸쓸한 자유? 오케이, 그것도 세모겠군요.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풋풋이 흰눈이 흩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가 고이 묻혀버렸답니다. 자, 그럼 이 흰눈은 나쁜 놈이다. 이정표가 있다는 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디로 가면 서울이에요 이런 거잖아. 근데 이 흰눈이 덮어버렸대요. 고이 묻혔다고 그랬으니까 방향을 상실하게 만드는 놈이네. 이거 나쁜 놈이다 이거. 더러운 발자국이 함부로 찍혀. 그럼 또 나쁜 거네. 오직 치미는 마음. 그렇겠죠. 일제히 30년대를 고려한다면 일제에 의해서 방향감을 상실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다 구속하고 억압해서 쇠사슬을 끌게 했대요.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더러운 발자국을 내 몸에다 더러운 발자국을 남겼대요. 화가 나겠네? 치미는 마음. 그럼 치미는 마음은 동그라미겠다. 그죠? 일제에 대한 저항이니까.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개가 짖습니다. 낯선 집 울타리 정도라면 일본인 아니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써? 의미로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네. 개가 짖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될 수 없네요. 어메야, 엄마, 이런 거겠죠? 근원적인 그리움의 대상이겠죠. 내가 뭔가를 도전해봐서 일본에게 저항을 해봤는데 아무 의미로운 그런 결과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엄마,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지금? 아직도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정월 기울여 낙엽송 쌓인 눈바람에 흐트러지고 산짐승이 우는 소리가 더욱 처량하고요. 전체적인 겨울에 대한 그 배경을 소개하네요. 다 어때? 슬프네요. 그죠? 1월이면 새해의 시작이니까 밝고 경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가 봐요. 뭐냐면 눈바람이 흐트러지고 산짐승 울고 있고요. 처량하고요. 개울물도 파랗게 얼었고요. 진눈깨비도 금시에 내려. 이 모든 게 뭐야? 비애에 척시운 듯하답니다. 슬픈 배경이네요. 토영수의 팔은 무겁습니다. 토영수는 밑에 있죠. 죄인이죠. 죄인의 팔은 무거워요. 이거네.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 그러면 다시 오늘도 상황을 한번 추려볼게요. 그지 나영아?
지금 나는 어떤 거냐면 아주 무거운 쇠사슬을 가졌어요.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다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겠지. 그지? 거기다가 어떻게 써요? 이정표가 묻혔죠. 그죠? 근데 그 이정표도 썩은 이정표야. 썩은 이정표가 묻혔어요. 묻힘.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 부정적인 거죠. 쓰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더러운 발자국을 나의 몸에 남겼죠. 그죠? 온통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해? 내가 돌을 던지죠. 뭐냐면 치미는 마음이 있어서 돌을 던지죠. 그러면 치미는 마음이라든가 그 다음 또 돌을 던진다라는 이런 의미는 되게 긍정적인 겁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죠? 이건 되게 긍정적인 걸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의미로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써요?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야? 개만 반응해. 개가 짖는데요. 아무 의미로운 반응이 아니군요. 개가 짖어버리니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통 슬픈 겁니다. 바깥에 1월달임에도 불구하고요. 뭐 활력이란 개뿔 하나도 없어요. 늘 슬프죠? 아유, 죄인은 슬퍼요.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도형수의 피해가 느껴져요. 이런 거네. 도형수의 피해. 이게 소야의 노래였군요. 자, 그러면 이제 유사한 것을 찾아보자. 유사를 먼저 찾아볼게요. 앞에 나왔던 수특하고 수능 완성의 유사 지점이 어디와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30년대죠. 30년대 나름대로 지식인이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죠. 그래서 슬퍼요 이런 거네. 그러면 1930년대 지식인의 고뇌, 지식인의 비애도 좋고요. 비애도 좋고요. 아니면 고뇌도 좋아요. 여기 해보자. 지식인이 나름대로 노력해봐서 뭔가를 해보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 그럼 요거는 수특에 있더라고요. 자, 수특에 있어요. 한번 해볼게. 뭐가 있냐 봤더니 자, 흰나비가 있습니다. 흰나비. 요 흰나비가 뭐하는 놈이야? 얘가 바로 뭐냐면 30년대 지식인입니다. 얘가 1930년대 지식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흰나비는요, 무엇을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지향하냐면, 청무밭을 지향합니다. 얘가 지향하는 것은, 지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청무밭입니다. 그러니까 청무밭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이놈은 초긍정이겠지. 그죠? 아까 배웠던 작품 뭐야? 오세영의 자화상2에서 먼 지평선을 지향하는 것처럼 까마귀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요 밑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푸른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다야 바다. 여기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푸른 물결 즉 바다가 있습니다. 그죠? 요것이 의미하는 건 30년대 어떤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냉혹한 현실이야. 냉혹한 현실. 그래서 이 흰나비는요, 청무밭인 줄 알고 날아갑니다. 파란색이야. 무밭은 청색이니까 푸른 물결 바다도 청색이죠. 어머, 그게 있나 하고 얘가 미친 듯이 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서 물에 띵 젖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물에 젖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 멀리 달이, 초승달이 있는 거야. 내가 봤더니 어떻게 써? 이게 초승달이 이렇게 표창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그죠? 나비가 있고요. 저 멀리는 초승달이 있는데 그게 내 눈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청무밭에 가고자 했으나 도착하지 못하는군요. 지식인의 어떤 좌절을 표현했군요. 그렇다면 흰나비는 바로 뭐야? 그렇게 행복한 상태가 아니군요. 그죠? 이 글의 제목은 뭐죠? 그렇죠. 바다와 나비. 누구 거야? 누구? 김광길이요? 김기림. 자,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겠죠. 자, 나비. 요것은 현대시 국강의 99쪽. 이거는 현대시 국강의 99쪽이래요. 수특에 있네요. 수특에 딱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번엔 유사를 어떻게 할까? 뭐로 할까? 자, 유사를 다시 김기림시에서 유사를 한번 또 쪄볼게요. 우리 책에서 뭐가 좀 나왔나 한번 보면 뭐가 나왔지? 수능 완성에도 좀 슬쩍 있네요. 수능 완성에 있는데, 수능 완성에 이번엔 수능 완성인데 모더니즘 시를 한번 해볼게요. 요건 어디 있냐면 수능 완성 유형편에 46쪽인가요? 있어요. 46쪽에 해당되나? 맞나? 맞네. 그죠? 46쪽이 여러분 책 한번 넘겨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일단 두께 옆에다 살짝 껴놔. 뿅. 아, 46쪽에 있구나. 자, 모더니즘 시. 자, 모더니즘 시는요, 어떠냐면, 요놈은, 모더니즘 시는 대부분 우리나라 거는요, 모던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없던 거잖아.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는 당연히 어떻게 해서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모던한 거니까.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새로운 게 바로 뭐냐면, 현실과 거리를 두고 나름대로 객관화할 겁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를 쓸 때 현실과 거리를 두고 객관화시키려고 합니다. 객관화시킵니다. 객관화 경향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직접적으로 빗대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우회적으로 비판합니다. 그게 당시에 모더니즘 시였습니다. 시라는 건 개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내 마음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요, 자신을 어떻게 해서 객관화시킵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제3자인 척합니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름대로 어떻게 우회적으로 표현할까?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표현을 할 건데,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군요. 그죠? 적극적인 태도. 그럼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얘가 바로 뭐겠어? 현실 비판적이겠죠. 이거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비판한다는 건 뭐야? 나름대로 극복하고 싶은 거죠. 현실 극복 의지를 표현할 수도 있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건 되게 소극적인 태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 그럼 소극적인 태도는 어떡하냐면 그 현실이 나를 어떻게 써요? 그 현실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현실을 무기력하게 수용합니다. 현실을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지금 모더니즘 시에서 여기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청무밭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바다의 물결에 쩔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럼 어디야? 소극적 태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에 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입니다. 바다와 나비고요. 그 다음에 저 유형 46쪽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김기림의 금붕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붕어가. 그래. 그 다음에 여기도 쓰고 시작하자. 그럼 적극적인 태도를 한 게 뭐였냐? 이 얘가 바로 뭐냐면 김규동의 뭐라고 나왔어요?
나비와 광장. 나비와 광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나온 김에 점검을 하고 가자. 자, 이 한 번을 배워도요,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한두 번 반복하면 머릿속에서 금방 들어갑니다, 이제. 먼저 김기림 거 한번 해볼게요. 김기림의 금붕어를 한번 해보자. 금붕어. 김기림의 금붕어고, 금붕어가 바로 뭐야? 제가 뭔데? 이가 현대인이겠죠. 그죠? 자,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이 30년대 현대인들은요, 다 어디 있어요? 어항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항이 있어요. 그러면 어항이 이렇게 딱 갇혀 있으니까 이 금붕어는 이 어항 밖을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속하고 억압하는 곳이니까 이 어항은 금붕어의 입장에선 세모겠죠. 근데 금붕어는 저 어항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금붕어가 여기에 있는데 위에 흰 손이 있어요. 하얀 손이 갑자기 뭐를 뚝뚝뚝뚝 뿌려줍니다. 뭘 뿌려주겠어요? 떡가루, 먹이를 뿌려줘요. 때가 되면 떡가루를요 아주 흡족하게 뿌려주는 거야. 먹을 거 많고, 그 다음 항상 물도 갈아주고, 아이고 너무 좋은 거야. 하지만 얘는 지금 빗댄 겁니다. 요것들은 모두 다 뭐야? 현실에 어떻게 써요? 비판하지 못하고 그 속에 어떻게 써? 수용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붕어는 어떠냐? 아주 먹을 거 잘 먹고 깨끗한 물에 사니까 어떻게 써? 금빛 비닐을 가졌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자, 요것이 빗댄 말은 뭐냐면 현실 안주하고 있는 거죠. 현실 안주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빗댄 말입니다. 얘들은요 이렇게 가다가 더듬이 같은 게 더듬이냐? 뭐 걸려. 그럼 어떻게 써? 더 이상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지가 돌아와요. 알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어떤 거에 대한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붕어는 부정적인 거지. 주어진 현실에서 그걸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자신의 생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겨보니까, 저쪽에서 흘겨보니까 뭐가 오냐면 햇빛이 있는 거야. 햇빛이 있는데요, 이쪽 비스듬히 햇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직접 보지 못하고 흘겨봅니다. 흘겨본다는 건 대놓고 못하니까 되게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저쪽에는 햇빛이라는 게 있네. 저건 뭐 하는 거지? 뭐야? 여기 말고 다른 세상이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햇빛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떠올리기 시작하냐면 붉은 바다를 떠올립니다. 세상에는 저 어항 말고 붉은 바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붉은 바다야. 이놈을 내가 이제 소망을 합니다. 붉은 바다니까 어떻게 해서 어항처럼 딱 격식이 갖춰져 있지 않고요, 막 거칠겠죠? 이게 거칠어요. 그러면 아까 금붕어는요, 아까는 때에 맞춰서 누군가가 밥을 주고 누군가 물을 갈아주니까 금빛 비닐을 가지고 있지만요, 여기서는 어떤 거야? 여기는 막 그 시련을 막 딛고 일어나야 되니까 검푸른 비닐입니다. 금빛이 아니야. 검푸는 비닐입니다. 그 다음 어디든지 막 다 다닐 수 있네. 어떤 자유에 대한 실천? 이렇게 하는 거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금붕어는 긍정이 돼. 그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는 떡가루 같이 누군가가 주어준 것이 있다라면 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나가서 스스로 구해 먹어야 돼. 그래서 쓴 매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칠게 내가 구해 먹어야 되는 거야. 난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현실 속에서 누가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먹고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어? 빠밤 상어가 있어요. 근데 상어가 있으면 금붕어 잡아막히면 죽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상어도 좋아요. 상어도 좋아. 왜냐면 나에게 뭘 줘? 활력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항 속에 미꾸라지 하나 더 있으면 물고기들이 막 움직인대잖아. 잡아 안 먹히려고. 그죠? 얘는 뭐냐면 이상에 따른 일종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요.
활력을 주는 요소야. 와, 저거 정말 대단한데 저런 거 난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안 돼. 금붕어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건 금붕어 하는 일이 아니야.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좌절합니다. 스스로 좌절한다라는 그런 얘기군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현실 거리를 두고 객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금붕어가 자신입니다. 자신과 같은 지식인들이야. 이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서 진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요. 자기 스스로 그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네. 자, 이거는 김기림의 금붕어가 하나 실렸고, 그 다음 또 뭐 있지? 있었어? 지울 거야? 자, 지워서 요번에는 김규동 거.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 나비와 광장이라는 시를 한번 해보자. 요 놈은 아까 뭐라 했냐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서 현실 극복 의지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붕어와는 차이가 있네요. 같은 모더니즘 시이긴 해요. 자신을 객관화해서 우회적으로 얘기한 건 맞습니다만 하나는 적극적, 하나는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 나비가 존재합니다. 흰 나비가 있어요. 근데 이 흰 나비가 있는데 얘는 방향을 상실합니다. 얘는 방향을 상실해요. 방향을 상실해요. 왜 방향을 상실하냐면 여기에 제트기가 갑니다. 제트기가 엄청난 큰 소리를 내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트기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 그 화염 같은 게 생기고 막 하잖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여기에 인광도 있대요. 인광은 뭐냐면 빛이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 그 빛이 막 이렇게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시야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야를 방해하는 거야. 그렇잖아. 나비 자체가 날아가는데 그 옆에 제트기가 휙 날아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바람에 의해서 나비가 어딘가로 방향이 바뀔 거잖아. 그래서 방향을 상실한 상태네. 그러면 흰 나비 자체는 어떻게 써요? 얘도 부정적이군요.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봤더니 나비는 위에 날고 있으니까 이 바닥에는 뭐냐면 온통 전쟁 후에 육체의 파편들이 있대요. 이게 산을 이룰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이 광장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험악한 광장이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의미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무덤으로 갔군요. 과묵한 묘지만 잔뜩 하대요. 그럼 현재의 현실은 대단히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현실은 대단히 부정적인 상태인데 거기에 방향까지 상실했대요. 그러면 아까 김기림의 금붕어 같은 경우는 쉽게 포기하는 걸로 끝날 텐데 안 그래요. 얘는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걸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개선을 어떻게 한다고 할 거냐면 나는 끝까지 대결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대결하고자 해요. 그러면 저 인광 건너편엔 바로 뭐겠어? 내가 그렇게 찾던 어떤 하얀 미래가 있을 거고요. 내가 찾던 어떤 아름다운 영토? 아름다운 영토가 그쪽에 있을 거야. 아름다운 영토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꿈꿔왔던 그 희망이 언젠간 저쪽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대결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나비와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긍정적인 거, 아주 적극적인 태도, 극복 의지를 가졌다면 하나는 소극적인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 그러면 다시 됐어? 됐어? 다 했어? 해도 되지? 그 다음 나온 김에 또 해볼까?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와 그러면 요거와 김기림 바다와 나비 요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비교해보자.
그러면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나비와 광장과 바다와 나비의 공통점은 둘은 모두 다 뭐가 나와요? 나비가 존재합니다. 그죠? 나비가 나와요. 흰색 나비입니다. 그죠? 근데 이 나비들은 모두 다 뭐야? 나름대로 동경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선 청무밭이라는 동경의 대상을 가졌죠.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에서는 하얀 미래, 영토, 희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동경의 대상이 있지만 나름대로 시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모두 다 뭐냐면 동경하는 곳엔 시련이 존재하더라고요. 그죠? 요게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 두 번째, 둘 다 색채의 대비가 보입니다. 색채의 대비가 보이는데 무슨 색이냐면 흰색은 나비의 색깔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순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와 대비가 되는 건 파란색, 푸른색이 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다와 나비에서의 파란색이라는 건 바다를 얘기하죠. 바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놈은 뭐 시련이어도 좋고요. 시련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나비와 광장에서는요. 역시 바다. 여기에 바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또 뭐 있지? 바다가 있고 뭐 있어? 강물. 뭐 이런 것들은 다 푸른색인데 여기서는 일종의 어떤 시련도 좋고요. 공포도 좋고요.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색채의 대비가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자, 김기림 작품에서는 어떻게 써요? 그 30년대 지식인이 뭔가 희망하다 결국은 어떻게 써요? 좌절하죠? 그러니까 어떤 좌절과 비애를 담았다면, 하지만 여기에 김규동 거에서는 어떻게 써요? 결국 대결 의지를 가지고 있죠? 끝까지 싸우잖아. 대결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나 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간슬개로 가서 한 작품을 더 하고 갈게요. 정끝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래요. 정끝별이고요. 이름은 되게 예쁜데요. 이거 할머니입니다. 60 넘었어요, 지금.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작품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한번 볼게요.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뭐에 쓸 것이다 밑줄, 뭐뭐에 쓸 것이다 밑줄. 그 밑에 거에 보시면 1년 끝에 보면 했을 것이다 있죠. 그 다음 2연의 네 번째 줄에 아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연에도 뭐뭐 했을 것이다 있죠. 그럼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연에 보시면 아니었으면, 뭐가 아니었으면, 뭐가 아니었으면 이런 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는 건 운율과 강조겠지. 수양거들나무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 건 자기 혼자는 아니래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눈먼 뿌리 동그라미. 왜 뿌리가 눈 멀었냐면 땅속에 있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나 봐요. 도와주는 요소야. 잠시 살 붙었다가 정확히 손을 터는 꽃 동그라미, 잎 동그라미. 그러면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도와주는 요소가 바로 뭐냐면 뿌리, 꽃, 잎.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입니다. 가지 혼자는 두려워서 못 갔을 거야. 얘네들이 도와줘서 갔대요.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향집 센 비가 아니었다면 센 비 동그라미. 밤새 정문만 쌌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폭설 동그라미.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다. 신명난다. 적절한 시련이 있어서 즐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센 비나 폭설 같은 경우는 아까 금붕어에서 상어 같은 겁니다. 상어가 있어서 금붕어가 생의 활기를 찾잖아. 일종의 그런 거야.
무엇보다도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에 가둬두는 저 금단에 넘을 수 없는 금단에 담이 아니었다면 담 다시 동그라미 센비가 있고 폭설이 있고 저 담이 있었기 때문에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다 넘어 담을 열 수 있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야 담을 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뭐였냐면 센비, 폭설, 담.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목련 가지 동그라미 감나무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 동그라미 줄장미 줄기라든가 동그라미 담쟁이 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 애들이네. 그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왜 도박이냐면요,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진짜 담을 넘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직 미래는 모르잖아. 알 수 없으니까 도박입니다. 그 다음 도반이었을 것입니다. 도반은 같은 도를 수행하는 친구들입니다. 같은 도를 수행하는 친구들이야. 왜냐면 아까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잖아. 담을 넘을 때 뭐 있었어? 뿌리, 꽃, 잎, 센비, 폭설, 그 다음 담 다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반이었겠군요. 자, 그러면 요거 상황을 해볼게요. 절대로 넘을 수 없다라는 금단에 담이 있었나 봐요. 이거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누가 봐도 저건 절대로 못 넘어. 근데 이걸 담쟁이가 담을 넘는 수양나무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넘을 수 없다는 그 담을 가지가 수양버들 가지가 그걸 넘은 거야. 어떻게 넘었을까 봤더니 내적 요인은 바로 뭐였냐면 버드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던 뿌리 얘가 도와줬고요. 얘뿐만 아니라 버드나무의 꽃뿐만 아니라 버드나무의 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외적 요인 도와주는 애들도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밖에 오는 센 비가 아니었다면 난 포기했을 거야. 그 다음에 폭설이 없었다면 난 포기했을 거야. 적절한 담이 없었다면 난 안 해 못했을 거야. 그러니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얘들은 다 긍정이겠죠. 됐죠? 그러니까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바로 뭐냐면 도박입니다. 플러스 그와 더불어 도반이래요. 왜 도박이냐면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담이 있는데 어떨 땐 넘을 수 있고 어떨 땐 실패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는 면에서 일종의 도박입니다. 이 담을 넘을 수 있을까? 못 넘을까? 이런 면에선. 그 다음에 도반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넘는 거죠. 도반인이죠. 왜? 함께 극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도박이고 도반이겠죠. 자, 그러면 5번에서 수능 완성 5번에서 8번 정도 풀고 다 푼 사람은 화장실.